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샴페인이 아직 반쯤 남아있던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 날아든 따귀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날은 김도연 여사의 환갑잔치였다. 서울 강남구의 5성급 호텔 펜트하우스. 루프탑 연회장이 밝은 샴페인 골드 조명으로 물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은은한 와인 향이 퍼지고 정재계 명사들의 웃음소리가 오갔다. 이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평생을 일군 건설 그룹의 사모님이자 두 아들의 성공 뒤에 있는 데모였다. 이번 자리는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족의 권세를 과시하는 무대였다. 윤소희는 연회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장식도 화려함도 없이 단정하고 겸손해 보였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에 든 와인잔을 바라보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지만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정현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련된 미소, 당당한 걸음, 성공한 젊은 기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들이 김 여사의 오랜 친구인 유 회장 가족이 앉은 자리로 다가가던 중 한 여자가 등장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물결치는 긴 머리,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로 나타난 그녀는 능청스럽게 정현우의 팔에 팔짱을 꼈다. 어머, 오빠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멋져지네. 진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웃으며 윤소희를 한번 흘끗 보고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이런 분위기면 아직 미혼이라 해도 믿겠는걸.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식의 암시적인 농담은 그동안 수도 없이 겪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 말 누가 듣기라도 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셔야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소리를 죽이고 서로의 눈치를 보던 몇몇 사람들. 바로 그때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소희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따귀 소리가 연회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식탁 위에 있던 고급 와인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섞여 순식간에 공기를 갈랐다. 소희의 몸이 뒤로 밀리며 대리석 뷔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입가에서 뚝뚝 떨어진 피는 순백의 드레스를 물들였다. 그리고 바닥에선 앞니 하나가 깨져 굴러갔다.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음악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놀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떤 이는 떨어뜨린 샴페인 잔을 주울 줄도 몰랐다. 소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고 선명했다. 그녀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김 여사도 남편도 그녀는 다만 자신의 앞니를 주워들고 조심스럽게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피를 닦았다.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정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무쓸모한 계집애가 우리 집안을 더럽혀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넌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 있는 거냐? 김 여사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소희는 등을 보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고요함과 혼란 사이에 선명한 선이 그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소희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피는 이미 말라 붉은 얼룩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뼛속까지 스며든 것은 마음속의 차가운 허기였다. 서울 한복판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는 택시에 올라탄 소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곳,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은 그 집.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칠숙 아저씨, 저예요. 서초동 자택.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 밤 거기로 갈게요. 수화기 너머에 잠시 정적, 그리고 조용한 대답.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1시간쯤 후 택시는 서울 서초구의 고요한 주택가 오래된 2층 양옥집 앞에 멈췄다. 집 앞엔 담쟁이 넝쿨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문 앞엔 조용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백발이 희끗한 중년의 남자. 소희의 외조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집을 돌보던 관리인 정칠숙이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오래된 철문을 열었다. 뚜, 뜨. 이슬이 맺힌 잔디를 밟으며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집은 정갈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복도, 옛날식 나무문, 벽을 가득 채운 책장,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3년 전 그녀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등졌을 때부터 시간은 이 집에서 멈춰 있었던 듯했다. 2층 서재로 올라간 소희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오래된 작은 금고와 열쇠 하나.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외장하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흰 봉투. 소희에게 그날이 오면이라고 또박또박 쓰인 송을씨. 그녀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뜬 첫 문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윤소희 비상계획안, 김 회장 사망 이후 권한 이양 관련.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는 동안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갔다. 차갑고 날카롭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3년 전 외조부 김태준 회장이 작고했을 때 소희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룹 이사진 자리에서 물러났고 서초동 저택의 문을 닫았으며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택했다. 부모 없이 자란 그녀는 외조부의 손에서 자라며 모든 것을 배웠다. 재무제표를 읽는 법, 계약서의 맹점을 보는 법, 사람을 보고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법.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정현우였고 그의 순수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 저녁 와인잔의 파편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할지를. 창밖엔 서늘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 작은 양옥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들었다. 그리고 외조부의 글씨를 따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소희야,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기억하렴. 나는 너를 위해 준비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단다. 사랑은 배반당할 수 있지만 너의 가치는 절대 배반당하지 않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세상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소희는 서초동 자택에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은은한 보이차 향이 퍼졌다. 정갈하게 정리된 주방, 창밖의 느티나무, 그리고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이 아닌 듯 낯설고 따뜻했다. 노트북을 켜고 외장하드의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재무자료, 투자 기록, 지분 문서, 계약서 사본, 그 중심에는 하나의 회사명이 반복되어 등장했다. 백산 디자인, 그것은 정현우가 창업한 인테리어 설계 기업이었다. 겉보기엔 젊은 기업가의 성공담이었지만 수많은 투자 문서 속에는 익숙한 서명과 자본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다. 바로 그녀의 이름, 윤소희였다. 그러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사용된 것은 외조부가 생전에 설립해둔 유한 책임 투자법인 다운 파이낸스의 법인명에 그리고 모든 권한은 이사 윤이라는 이름으로 위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회사를 지켜온 유일한 후원자였다는 것을 되새겼다. 첫 해의 적자, 자금 회전의 고비, 공급망 문제,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조용히 배후에서 개입했다. 단 한 번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단 한 번도 보상받지 않고, 그저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 정현우. 소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 지금은 대화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말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법무법인 혜민의 문을 두드릴 날이었다. 혜민은 외조부 생전에 신뢰했던 법무팀이었고 재산 및 법률적 사안을 대리해온 유일한 곳이었다.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 이재훈이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왔다. 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제는 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소희는 미소 지었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무실 안 커다란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재훈은 커피를 권했지만 소희는 고사했다. 오늘은 형식적인 서류 변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운 파이낸스의 대표권을 다시 본인 실명으로 환원하실 건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에 이재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마침내 나오셨군요. 사실 다들 궁금해했어요. 백산 디자인의 배우가 누군지, 도무지 이익도 요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을 리 없다고. 소희는 차분히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요, 이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백산 디자인에 투자한 다운 파이낸스의 전액 자본 회수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3년간의 자본 흐름, 수익률 계산은 제가 별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투자자 권한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 대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도로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충격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나도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깔끔하게 다려진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시작해 주세요. 제가 뭘 감당했는지 이제는 세상도 알아야 하니까요. 서울 강남
정현우는 백산디자인 본사 12층 대표 이사실에서 아침부터 분주히 회의를 준비 중이었다.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고 있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주요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그는 요즘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밤 이후 소희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회사도 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화가 나서 시간을 두려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의 침묵은 무서운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대표님, 비서 민정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숨이 찬 얼굴, 긴장된 목소리. 무슨 일이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계좌 일부가 동결됐고 동시에 주요 투자자였던 다운 파이낸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 요청서와 함께 원금 회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다운 파이낸스? 그 이름은 그동안 거의 신화처럼 존재해 왔다. 회사를 시작할 당시 아무런 조건 없이 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준 곳. 이후에도 자금 위기 때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도움을 줬던 익명의 투자자. 정현우는 한 번도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거 농담이지. 그런 식의 철수는 없다고 계약서에 그는 다급히 계약서를 펼쳤다. 하지만 그곳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본 투자자는 대표이사의 신뢰 상실 혹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전액 회수 가능. 그 순간 정현우의 머릿속에 스친 이름 하나. 윤서의 그의 손이 떨렸다.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직감이 늦게나마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로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윤소희. 겉봉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안에는 상세한 금액 명세서와 함께 소송 예고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3년간의 투자금, 자금 대여 내역, 각종 물품 지원 내역까지 조목조목 적힌 파일,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알았다. 자신이 발디딘 이 회사는 한 여자가 그늘에서 온몸으로 지켜준 결과라는 것을, 그 여자가 자신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날 밤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정현우는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시절, 점심값도 아껴가며 아이디어 하나로 이 회사를 일으켜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때, 그리고 늘 그 옆에서 도시락을 싸주고 조용히 계약서를 읽어주던 소희. 그는 그녀가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너무 당연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침묵 하나에 등을 돌렸다. 아무 말 없이 단단하게. 며칠 후 법무팀을 통해 전해진 소식, 백산디자인의 주요 협력사 3곳이 계약 재검토 요청서를 보냈다. 투자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백산디자인의 배우가 바뀌었다. 이사진 재편성 가능성. 윤소희가 움직였다는 말들이 기업가들 사이를 떠돌았다. 한때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어머니 김도연 여사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회사에서의 그의 이름은 하루가 다르게 무게를 잃고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 가장 위, 아직 지우지 않은 이름. 윤소희. 몇 번이나 눌렀다가 멈췄다.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미안해. 그 말 한마디도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서초동 저택. 윤소희는 조용히 책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감추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세상 앞으로 걸어 나가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세상 위에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로변에 위치한 루미엘 컨퍼런스 타워. 이곳은 주로 기업 간담회와 금융 세미나, 언론 발표가 자주 열리는 장소였다. 평소처럼 조용한 공간에 이날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다운파이낸스의 대표 윤소희의 첫 공식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퍼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대기업 출입 기자들은 이미 회의실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다. 정말 윤소희가 나타난데 백산 디자인의 배우라는 말이 사실이야. 3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각자의 질문과 의심 속에서 기자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히 오전 11시 정각 조용한 구두 소리와 함께 윤소희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 단정한 롱스커트,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시선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 단호하고 절제된 눈빛.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다운파이낸스 대표 윤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을 감추고 살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멈췄다. 지난 3년간 저는 제 이름을 지우고 조용히 누군가의 꿈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름을 감추는 건 마음을 감추는 것이고 마음을 감추는 삶은 결국 진심이 닿지 않는 삶이라는 걸요.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그럼 백산 디자인 투자 관련하여 직접 개입하신 것이 맞습니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산 디자인의 초기 자본은 저의 사적 자산이었습니다. 이후 다운파이낸스를 통해 공식 투자로 전환되었고 주요 자금 흐름과 협력사는 모두 제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까? 소희는 눈을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관계는 유지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파장은 컸다. 기자들의 손이 다시 바빠졌다. 이 말은 단순한 사업 발표가 아닌 선언이었다. 네, 그 시각 강남 자택. 김도연 여사는 뉴스 속보를 틀어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떠있는 윤소희의 얼굴은 더 이상 그저 조용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운파이낸스 대표 윤소희.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이름 공개, 백산 디자인, 최대 투자자 이탈, 경영진 재편 가능성 제기. 김 여사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현우야, 지금 뉴스 봤니? 잠시 정적, 그리고 힘 빠진 목소리. 엄마, 나도 봤어. 이게 다 사실이니? 그 아이가.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다 사실이야. 우린 큰 실수를 한 거구나.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머릿속에 수백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오직 한마디였다. 우린 너무 늦었니?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윤소희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등진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야. 그녀는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정현우였다. 며칠 사이 초췌해진 얼굴, 까칠해진 턱, 그리고 어디에도 없던 간절함이 그의 눈에 맺혀 있었다. 미안해. 그날 내가 나서지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해. 소희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난 이제서야 안 것 같아. 너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를 향해 시선을 들었다. 현우 씨,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당신이 없는 시간도 후회하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진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동시에 과거와의 결별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밤, 윤소희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불을 켜고 음악을 틀었다. 창밖에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서초동 저택의 거실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재즈가 흘렀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숨겨왔던 이름도, 지나온 시간도, 애써 지원했던 가치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지켜야 할 가족의 무게도 아닌 윤소희라는 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는 공허하지 않았다. 분노는 사라졌고 복수의 감정은 더 이상 동력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다시 나로서 살아가는 삶.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오래된 캘린더의 뒷면에 한 줄을 적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마침내 떠올렸다.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던 그것, 혼자가 된 여성들을 위한 공간, 이혼, 가정폭력, 가족의 해체, 혹은 단순한 단절. 이유야 어찌되었든 세상은 혼자 남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가혹했다. 그들을 위한 법적, 정서적, 재정적 지지 체계를 갖춘 쉼터이자 지원센터, 단순한 복지가 아닌 자립을 돕는 플랫폼. 그녀는 그것을 리커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변호사 이재훈과 다시 만났다. 대표님, 이번에는 기업 투자건이 아니라 재단 설립이시라고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재단 운영 계획서, 예상 예산안, 파트너 기관 목록, 그리고 컨셉 스케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제 스스로를 위한 일이에요. 이재훈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너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최고의 법률팀 꾸려서 시작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트 일주일 후 종로구 한 건물의 3층, 작은 공간이지만 채광 좋은 사무실에 리노베이션 공사가 시작됐다. 소희는 건축 디자이너와 협의 중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얼굴이 있었다. 윤 대표님, 기억하시려나요? 저번 포럼에서 인사드렸던 기억해요. 김도윤 씨. 맞죠? 김도윤, 비영리 건축 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따뜻한 인상, 과묵하지만 진중한 태도. 소희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시 만난 순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 이번 공간은 단순히 사무실이라기보다 회복의 공간이죠. 냉기가 없어야 합니다. 햇살도, 동선도, 조명도 다 그런 마음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소희는 눈을 반짝였다. 그녀가 말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도유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말 참 고맙네요. 도유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다면 이 프로젝트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몇 주가 흘러 리커버 프로젝트의 공간은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따뜻한 원목 가구, 밝은 색의 벽, 정면에 햇살이 들어오는 창. 소희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리를 정리했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표님, 저희 센터와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을까요? 재정 교육 쪽 봉사하고 싶어요. 상담사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읽고
손수 답장을 썼다. 그리고 매일 점심이 되면 건축 현장을 살펴보러 나왔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언제나 조용히 그녀 옆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과거도, 상처도, 이유도 대신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상처든 그걸 직접 꺼내서 의미로 바꿔낸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죠. 소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의 등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윤이 물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가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소희는 놀란 듯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커피 꼭 햇살 잘 드는 자리에서요. 도윤은 웃었다. 소희도 웃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인연이 어디로 향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니까. 이건 회복이니까.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아주 작은 온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리커버 프로젝트 개소식 날. 서울 한복판 종로의 오래된 건물이 새 단장을 마치고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푹신한 소파들, 화분과 책장이 어우러진 휴게 공간, 밝고 따뜻한 상담실, 그리고 창가의 작은 카페 존. 한때는 고요했던 이곳이 오늘만큼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윤소희는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얀 셔츠에 연한 핑크빛 재킷, 간단한 진주 귀걸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도 몇몇 자리했고 NGO 단체와 복지기관 관계자들, 익명의 후원자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소희가 기다리던 이들도 도착해 있었다. 대표님,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공간이 정말 생기다니. 이렇게 따뜻하고 고요한 느낌. 요즘 보기 드물어요. 그녀는 손님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다정한 말보다도 조용한 미소로 더 많은 마음이 오갔다.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어떤 위로보다 깊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보다 그들이 왜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용히 버텨야 했던 사람. 행사가 끝난 후 모두가 돌아가고 공간이 조용해졌을 때 소희는 상담실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손에는 개소식 기념으로 받은 카드 몇 장이 있었다. 그중 하나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저처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등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글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 액자에 끼워 두었다.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름도 소리도 없이 조용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주는 것. 맛.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소희는 이따금 들리는 재즈 음악이 흐르는 인사동 골목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도 익숙한 그 웃음을 지니고 있었다. 말이 많진 않지만 그의 침묵은 언제나 따뜻했다. 오늘은 좀 여유로우세요. 그의 질문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으로 뭔가 끝난 기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작됐다는 느낌이에요. 그 시작이 두려우세요? 예전엔 많이 무서웠죠. 다시 무너질까봐, 혼자일까봐.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보고 싶어요. 나답게.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시작이죠. 그 순간 카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거리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뛰어다녔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같이 걸으실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복수도 침묵도 외면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윤소희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가 아닌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진짜였다.